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때 벌금형에 그쳤다, 실형이 선고되었다, 구속이 되었다. 나 벌금 안 내고 집행유예 받을래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반드시 자숙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세한 변호사입니다. 오늘 법이 빛나는 밤에 새롭게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요, 형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뉴스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벌금형에 그쳤다, 실형이 선고되었다, 구속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형사법에 있어서 형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금형, 그리고 집행유예, 그리고 구속이 되었다. 순서대로 형이 점점 중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금형은 쉽게 말하면 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뭐냐? 돈은 안 내요. 그런데 원래는 실형을 선고해야 되지만 몇 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해서 집행유예입니다. 그게 넘어가면 실형 구속이고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라고 하면, 벌금형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수준의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범죄는, 물론 범죄는 나쁘지만 돈으로 쉽게 말하면 때울 수도 있다, 그 정도 수준의 범죄다 라고 하는 게 벌금형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술 먹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어깨 뭐 툭 쳐서 시비가 붙어, 야 뭐 멱살을 잡았다, 이거예요. 이것도 범죄예요. 폭행입니다. 이런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행죄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대방을 때렸어요. 상대방이 너무너무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돈으로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는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또는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특징적인 건 무엇이냐면 집행유예는 벌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럼 집행유예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나 벌금 안 내고 집행유예 받을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집행유예가 더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몇 년 후에 다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범죄 경력이 남아있잖아요. 나중에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벌금형이 선고된 이력이 남은 경우에는 또다시 약간의 선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집행유예가 넘어가는 범죄의 경우에는요, 몇 년 동안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한 번만 집행유예로 그 기간 동안은 봐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구속이 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다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구속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력이 있다, 무조건 조심해서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준법 정신을 투처리하는 생각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요,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5년 동안 변호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회계사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그 형기를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그 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만큼 집행유예는 굉장히 중한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63조에 보면 집행유예 실효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고의범이면, 여기서 과실범은 빠진 거예요. 과실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누군가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람이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는 과실범이겠죠. 이런 경우 빼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고의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근데 그 2년을 버텼어야 되는데 그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 2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그 이후에 후속 범죄가 징역 6개월이라고 산정했을 때 기존 1년이 쉽게 말해서 부활하고 이번에 새로 범행을 저지른 6개월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합계 1년 6개월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63조에 나온 어마어마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의뢰인들 중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번에 술을 먹다가 누군가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폭행죄가 된다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뭐 이렇게 막 난장판을 피다가 재물손괴죄로 관련이 되어 있다면 기존에는 음주운전이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범죄의 종류죠. 그것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동종범죄와 관련이 없어요.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어떠한 범행이라도 저질러서 처벌을 받을 때에는 고의범이기만 하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될 수 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미 범행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3조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금고의 이상의 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는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사건의 선고일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현실적으로 거의 집행유예 종료 시점에 이르러야겠죠. 그래서 집행유예 종료 시점에 이르러서 재판을 받게 된 때에는 선고날이 그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께서 또는 검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이미 받은 자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고 이걸 꼭 집행유예를 해주겠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다시 집행유예를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판사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느라고 했을 때는 집행유예를 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또는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두 번째 사건은 벌금형이 나오거나 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다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구속이 되어야 하는데 형의 집행을 한번 유예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집행유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도 참아 살지 못해서, 자숙하지 못해서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한다면 검사나 판사님께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선처를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처해주면 또 그런 일을 저지를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반드시 자숙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